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말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오픈 AI입니다. 최근에 나온 GPT 5.2 기술 사양부터 시작해서 샘 알트만의 그 1.4조 달러 투자 계획까지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길을 잃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딱 하나에 집중하려고요. 이 모든 변화가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랑 커리어에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신제품 발표회 분석하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실 하나예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범용 목적 기술, 그러니까 전기나 인터넷처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기본 인프라가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아,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인프라가 되었다는 선언?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선언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기술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사회적 파장까지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죠. GPT 5.2. 이게 이전 모델들이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그냥 더 똑똑해졌다. 이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느껴져서요. 정확히 보셨어요. 핵심은 오픈 AI가 더 이상 하나의 단일한 지능을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능 자체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공급하는 지능의 삼중 분화 전략을 시작했어요. 지능의 삼중분화요. 네, 비유하자면 항공사가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파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비유하시니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용자의 필요와 목적에 맞춰서 인스턴트 띵킹 프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지능의 등급을 매겨도 상품화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럼 이코노미에 해당하는 인스턴트 모델, 이건 어떤 건가요? 이름 그대로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아주 일상적인 작업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거나 이메일 초안을 후딱 잡는 것처럼요. 속도가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속도가 워낙 빨라서 사용자가 지연 시간을 거의 못 느끼게 말 그대로 스트레스 없는 경험을 주는데 초점을 맞춘 거죠. 저비용 모델이고요. 그렇다면 비즈니스 클래스 격인 띵킹 모델이 아마 진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생각한다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연쇄사고, 영어로는 체인 오브 더트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연쇄사고? 네, 이건 그냥 정답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그 논리적인 단계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전개하도록 훈련된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3분기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서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 목차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문장을 작성하는 이 전 과정을 알아서 다 수행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지식 노동은 앞으로 이 띵킹 모델이 잠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마지막 퍼스트 클래스, 프로 모델은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보셔야 해요. 과학 연구나 신약 개발, 아니면 아주 복잡한 금융 모델링처럼 인강 전문가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 0.1%가 하던 그런 작업을 목표로 하거든요. 최상위 0.1%요. 네, 단순히 정보를 찾는 수준을 넘어서요. 여러 복잡한 변수들을 막 조합해서 인간이 놓치기 쉬운 새로운 전략이나 통찰력을 도출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초월적인 수준의 추론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지능의 공급망 자체를 새로 설계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요, AI 하면 항상 따라붙는 그 골칫거리 있잖아요. 환각 현상. 그럴듯한 거짓말에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했나요? 자료 보니까 내적 연쇄 사고라는 기능 덕분에 환각이 무려 80%나 줄었다고 하던데요. 아, 그게 바로 이번 모델의 가장 결정적인 진보 중 하나입니다. 답변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전에요. 모델 내부에서 여러 가상 에이전트들이 서로 답변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막 교차 확인하면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든 거예요. 일종의 내부 검열 시스템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팀을 내장한 셈이죠. 이 덕분에 신뢰도가 정말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성능 벤치마크 결과들을 보면 그 신뢰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것 같고요. 자료에 GPQA 다이아몬드, AMYEE025, SWE 벤치, 어려운 이름들이 많던데 이 중에서 딱 하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게 있다면 뭘까요? 다른 벤치마크들은 대부분 AI가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는지를 보여주죠. 물론 대학원 수준의 과학 문제나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만점을 받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GDP 밸리라는 벤치마크입니다. GDP 밸리요? 그건 뭐가 다른데요? 이건 AI에게 시험 문제를 푼 게 아니고요. 실제 변호사, 애널리스트, 엔지니어의 업무를 시켜본 거거든요. 아, 이론적인 시험이 아니라 실전 능력을 테스트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44개 전문 직종의 실제 업무 결과물을 놓고 인간 전문가랑 비교를 했더니 10번 중에 7번은 AI가 더 낫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내놨다는 겁니다. 70.9% 승률? 네, 이건 AI가 더 이상 똑똑한 장난감이나 보조도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그런 선언과도 같아요. 인간 전문가를 70% 확률로 이기는 AI라. 정말 대단한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도대체 저런 괴물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걸까? 그게 바로 샘 알트만이 들고 나온 1.4조 달러.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어지는 거겠죠? 네, 정확한 연결고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배경에는 스케일링 법칙, 스케일링 로우즈라는 아주 냉혹한 공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AI의 지능은 투입되는 컴퓨팅 자원의 양에 정비례해서 향상된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잠시만요. 그 스케일링 법칙이 핵심인 것 같은데 저희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게 그냥 단순히 컴퓨터를 2배 투입하면 지능도 2배가 되는 그런 간단한 관계는 아닌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픈 AI가 발견한 공식은 로그 지능은 로그 컴퓨팅, 즉 로그 함수 관계예요. 로그 함수 관계,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AI 지능을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산술적으로 올리려면요. 필요한 컴퓨팅 자원은 10대에서 100대로, 100대에서 1000대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즉 지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네요. 그렇죠. 무서운 법칙이죠. 그럼 그 1.4조 달러는 앞으로 폭증할 컴퓨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향후 8년치 예산이라는 거군요. 솔직히 현실 감각이 없는 숫자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방법은 있나요? 당장 분기 손실만 115억 달러라고 하던데요. 당연히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오픈 AI는 크게 4가지 수익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강화하는 거예요. 100만 개가 넘는 기업 고객들에게 더 고도화된 AI 플랫폼을 파는 거죠. 그건 예상 가능한 모델이고요. 네. 그런데 둘째가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바로 AI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AI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잠깐만요. 이건 자신들이 구축한 인프라를 다른 기업에 직접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처럼요. 맞습니다. 이건 자신들의 최대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랑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 아닌가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3의 클라우드 제국을 꿈꾸는 겁니다. 정말 대담하네요. 또 다른 모델은요? 세 번째는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드와 손잡고 만드는 새로운 지능형 디바이스입니다. 2020년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마지막은 과학 및 산업용 로열티예요.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면 그 특허에서 나오는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정말 전방위적인 전략이네요. 샘 알트만이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컴퓨팅이 부족해서 성장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데인데 공급만 늘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과연 실제 기업들이 이 엄청난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능력 초과분, 즉 Capability Overhang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능력 초과분, 그러니까 AI의 잠재력과 실제 기업의 활용도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있다는 뜻이겠군요. 네, 이게 현재 AI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 능력 초과분 현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AI 뉴스는 쏟아지는데 우리 사무실은 바뀌는 게 없지? 라고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비유하자면 오픈 AI는 F1 경주용 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차를 가지고 동네 슈퍼마켓에 장 보러 가는 데만 쓰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그 경주용 차를 제대로 트랙에서 몰고 있는 소수의 기업들도 있다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이들을 프론티어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과 나머지 레가드 기업들 간의 성과 차이는 이미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를 보면 AI 리더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매출 성장률이 1.7배, 주주총 수익률은 무려 3.6배나 높았어요. 3.6배요? 네, 직원들이 AI로 절약하는 시간만 봐도 차이가 커요. 일반 기업은 주당 40분에서 60분 수준인데 프론티어 기업은 주당 10시간 이상을 절약하고 있었습니다. 주당 10시간이면 거의 하루치 근무 시간을 버는 셈이잖아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단순히 AI에게 질문 몇 개 던지는 수준을 넘어서요. 조직의 핵심 업무 과정, 즉 워크플로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아, 근본부터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지점은 AI의 평등화 효과, 이퀄라이징 이펙트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평등화 효과요? 네, AI는 특히 숙련도가 낮은 신입사원의 업무 능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려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대부분 조직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또 기존 방식을 바꿀 의지도 없어서 그 잠재력이 그냥 묻히고 있는 거죠. 결국 기술 자체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조직의 역량이 승패를 가리는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오픈 AI가 이 시장의 유일한 경주용차 제조사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 때문에 내부적으로 코드레드가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픈 AI의 독주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구글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처음부터 하나로 통합한 네이티브 멀티모달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이티브 멀티모달. 네, 구글 문서나 지메일 안에서 모든 작업이 끊김없이 AI와 연동되죠. 그리고 또 100만 토큰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 이건 기업의 모든 내부 문서를 통째로 학습시켜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 AI에게는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진짜 위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고요. 중국의 딥식 V3.이라는 모델이 미국 기술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요? 딥식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물리처럼 극도의 논리적 정확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미국 모델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성능을 압도했다고요? 네, 이건 AI가 단순히 언어를 흉내내물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인간처럼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어요. 성능도 충격적이지만 가격 정책은 더 파격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오픈 AI 모델보다 성능은 비슷한데 비용은 70%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심지어 핵심 기술을 오픈소스로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아, 오픈소스로요? 네, 이건 경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제 오픈 AI는 얼마나 더 똑똑한가를 넘어서 단위 지능당 비용이 얼마인가 라는 새로운 차원의 경쟁이 직면하게 된 거죠. 미래 AI 경쟁이 최고의 성능을 향한 정상등반 경쟁이 될지 아니면 가장 싼 가격을 향한 바닥파기 경쟁이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런 치열한 경쟁 상황에 오픈 AI의 전략에도 당연히 변화를 가져왔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 독점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서요? 가장 큰 변화죠. 아마존과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그 신호탄입니다. 아마존과요? 네, 물론 아마존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만든 반도체 칩 트레이늄을 사용하라는 조건을 걸었고요. 이건 엔비디아 GPU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특정 파트너에게 목줄을 잡히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기술 경쟁과 전략의 변화가 우리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자료들을 보면 단순하게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일의 성격 자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ITU 보고서가 그 과정을 4가지 영역으로 아주 흥미롭게 구분합니다. 첫째, 그린라이트 영역이에요. 단순 반복 데이터 입력처럼 자동화에 대한 기술도 있고 사회적 요구도 높은 분야죠. 이쪽은 빠르게 AI로 대체될 겁니다. 네. 반대로 레드라이트 영역도 있어요. 레드라이트라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분야를 말하는 거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교육, 의료, 법률 판단 같은 분야죠. AI 판사가 당신에게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쉽게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좀. 이런 영역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역할이 유지될 겁니다. 그 외에 아직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R&D 영역이나 복잡한 대인관계처럼 인간 고유의 역량이 중요한 세이프 존이 있고요. 흥미로운 건 생성형 AI가 오히려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보통 신기술은 고숙련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해서 격차를 벌리는데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번 AI 혁명의 가장 예상치 못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임금 압착 현상인데요. AI가 최상위 전문가의 능력을 한 20% 향상시킬 때 초보자나 중급자의 능력은 50%에서 60%씩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와, 저숙련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그쵸. 글쓰기나 코딩, 고객응대 같은 업무에서 초보자와 전문가의 격차를 아주 빠르게 줄여주는 거죠. 이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격차, 이른바 글로벌 AI 격차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IMF의 경고도 있네요. 맞습니다. 선진국은 인프라와 교육을 통해서 AI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면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술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은 완전히 뒤처지면서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죠. 이건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제 논의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죠. AI가 이제는 기업의 실무를 넘어서 경영, 즉 의사결정의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CEO라는 개념은 뭔가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포춘 500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전략 수립 과정에 AI를 활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섀도우 보드라는 방식입니다. 섀도우 보드요. 그림자 이사회라니. 어떤 방식이죠? 극단적 위험 회피형, 급진적 성장 추구형, 강력한 윤리 중시형처럼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가진 AI 에이전트들로 가상의 이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AI 이사회를요? 네. 이 AI 이사회가 인간 이사회가 내린 결정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맹점이나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는 거죠. 실제로 의사결정의 사각지대를 44%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인간 경영진의 편견이나 집단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인간 CEO가 주주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 대리인 문제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AI가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AI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 도덕적 무관심, 에머럴 드리프트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덕적 무관심. 네, 오직 효율성과 수치로 측정된 목표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나 사회적 책임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딜레마네요. AI의 효율성과 인간의 윤리적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인간 사령관 체제, 즉 휴먼 인 코맨드라는 프로토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AI가 내린 모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인간 이사회가 최소 35% 이상의 거부권, 즉 오버라이드 권한을 갖도록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아, 최종 결정권은 인간에게 남겨주는 거군요. 그렇죠. AI에게 조언을 구하되 최종 책임은 인간이 진다는 원칙을 시스템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죠. 정말 놀라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기술의 발전 속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요. 이제 공은 그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우리 조직과 사회의 적응 능력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 낙관론 뒤에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또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력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적응 지체라는 거대한 암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어쩌면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 이 강력한 힘을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이 기술에 대해 당신이라면 어떤 규칙과 안전장치, 그리고 필요할 때 누를 수 있는 비상정지 스위치를 만드시겠습니까? AI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